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달리 애거서 크리스티. 약 7개월 전 입덧이 조금 있던 시절에 나는 추리 드라마, 추리 예능, 추리 소설에 푹 빠졌었다. 속이 너무 느글느글한데 도저히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가 없었을 때, 입덧 사탕을 물지 않고는 잠에 쉽게 들지 못했던 그때, 추리 드라마 등을 보아야만 집중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호기롭게 아가사 크리스티 전집을 샀다. 한 6권 정도 들어있는 황금가지의 세트였다. 에크로이드 살인사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등 그녀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소설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사실 에크로이드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이미 읽어본 책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집중해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구매를 했던 터랬다. 그런데 이게 웬걸, 드라마나 예능은 집중이 쉽게 되었는데 당시 나는 무척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리소설은 쉽게 읽을 수가 없었다. 그만큼 속이 안 좋았다. 그래서 못 읽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 나는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시간이 조금 난 김에 그때 샀던 아가사 크리스티 전집을 하나씩 읽어보기로 했다. 약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었는데 3일 만에 후딱 읽어버렸다. 사실 얼마 전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영화한 것을 이미 보았던 터라 내축 내용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여러 컨텐츠를 비교하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영화와 얼마나 다를까 궁금해하며 책을 읽었다. 줄거리. 줄거리는 간단하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에서 라쳇이라는 인물이 살해된다. 라쳇은 상인이었다. 그는 푸아로에게 자신이 위협받고 있으며 자신을 위협하는 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데 푸아로는 그의 제안을 거절한다.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게 좀 웃겼다. 그런데 그날 밤 사건이 발생한다. 몇 가지 의문스러운 소리와 목소리들을 듣게 된 푸아로는 다음 날 아침 옆방의 라쳇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철도회사의 중역 직원이었던 푸아로의 절친 부크는 푸아로에게 이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마침 눈 때문에 라쳇이 살해되던 날 기차는 멈추어 있었고 범인이 창문으로 달아난 것처럼 꾸민 라쳇의 방을 살펴보니 눈에 발자국이 없었다. 즉, 범인은 열차 안에 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푸아로는 해당 객차의 승객 12명을 일일이 조사한다. 승객들에게는 모두 알리바이가 있다. 이탈리아인, 영국인, 스웨덴 여자, 영국 여자, 영국 남자, 미국 남자 등등 지위도 백작, 대령 등등 다양하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직업이 한데 모여 있다. 이들은 서로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준다. 특이했던 점은 책의 인종에 대한 편견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다. 영국인은 화를 잘 내지 않는다든지 칼을 잘 쓰며 화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탈리아인이다 라든지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그런 뿌리박힌 편견을 잘 알지 못했던 나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유럽에 대한 여러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이미 알고 있는 결말이지만 이 책의 결말 역시 참 독특하다. 푸아로는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낸다. 그는 객실의 사람들을 한데 모아 미국의 암스트롱 장교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사랑스러운 딸 데이지의 비극적인 유아 납치 사건 및 죽음을 상기시키며 이 자리에 범인에 대한 결론이 2가지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첫 번째, 범인은 라쳇을 계속 협박하던 자였고 기차가 잠시 역에 멈추어 섰을 때 들어와 그를 살해한 후 기차가 멈추어 서자 급하게 라쳇의 옆방에 투숙 중인 허바드 부인의 침실을 통해 빠져나간 후 그가 입었던 차창 제복을 열려진 방의 트렁크에 넣어버리고 다른 객실로 도망쳤다는 가정이다. 그런데 부크와 의사 등 푸아로의 추리를 지켜본 동료들은 그런 결론을 의아해한다. 다른 객실로 도망간 자가 없다는 건 이미 증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떨어진 시가, 손수건 등 여러 가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푸아로는 2번째 범인을 제시한다. 그건 암스트롱가와 연관이 있는 객실 사람이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건을 계획했고 범인을 어떻게 가상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는지를 밝힌다. 라쳇은 아이 유괴범이었고 행복한 미국인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간 자였다. 모두가 그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객실 사람들과 푸아로의 동료들은 모두 첫 번째 시나리오가 맞는 것 같다며 이 소설은 마무리된다. 영화 오리엔트 특급 살인 감독 케네스 브래너
출연 케네스 브레너, 페넬로페 크루즈, 윌렘 데포, 주디 덴치, 조니 뎁, 조시 게드, 데릭 제이코비, 레슬리 오덤 주니어, 미셸 파이퍼, 데이지 리들리. 개봉 2017.1일 29. 2017년 개봉한 이 영화는 출연진이 굉장히 화려하다. 케네스 브레너. 이 사람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 사람 무려 해리포터에서 질데로이 로커트 역을 맡았던 배우였다. 비밀의 방편에 나오는 허세 가득한 허풍쟁이 마법사였는데 기억을 지우는 마법이 특기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감독과 출연까지 맡게 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왔다. 엄청난 예술가임에 틀림없다. 케네스 브레너 감독의 애거서 크리스티 추리극장은 계속된다.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 9월 개봉 뉴스 내용.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 오리엔트 특급 살인나일 강의 죽음에 이어 애거서 크리스티 추리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케네스 브레너의 명품 추리극의 귀환을 알리는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 원제 AHAUNTING INVENICE 9월 개봉된다.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탐정 생활을 은퇴한 뒤 출처 KBS 연예. 다른 출연진들도 상당하다. 라첸 역할은 조니 뎁이 맡았고 페넬로페 크루즈, 주디 렌치 등 얼굴을 보면 알만한 배우들이 객실의 투숙객으로 출연한다. 특히 푸아로를 연기하는 케네스 브레너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책 속에서 푸아로는 굉장히 좀 특이한 탐정으로 나온다. 내가 상상한 그의 모습은 배가 좀 나오고 콧수염이 있고 괴상한 소리를 뜬금없이 하는 그런 인물인데 영화 속 푸아로는 조금 더 날씬하고 잘생겼다는 것만 빼면 내가 생각했던 그의 이미지를 잘 묘사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지만 이 영화는 책의 내용을 정말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후반의 신문 과정에서 극적인 요소를 위해 조금의 각색을 한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거의 그대로 책을 영화에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영화와 책을 같이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책의 장면을 어떻게 구현했을지 상상했던 것과 영화의 이미지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감상. 나는 어릴 때 코난 도일의 홈즈 시리즈부터 엘러리 퀸의 X, Y, 이 시리즈, 히가시노 게이고 등 명성이 있다고 하는 여러 추리소설 작가의 유명 작품을 읽어보았다. 그때 내린 결론은 추리소설의 끝판왕, 대가는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것이었다. 홈즈의 과학적 추리, 엘러리 퀸의 서사적 추리, 히가시노 게이고의 생각할 만한 추리 등 여러 추리들이 있는 가운데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는 정말 그 중에서도 탁월했다. 범인을 만드는 방법, 범인이 누구인지 등 세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발한 기법들을 이미 다 만들어 써먹은 느낌이랄까. 이번에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을 찾아보며 느낀 건데 그녀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집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한 남편이 고고학자였기에 오리엔트 특급 열차를 타고 이집트도 가고 여러 견문을 넓히며 그녀의 소설 속에 삶의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도 재미있는 부분이었다. 책 뒤편에 있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손자가 남긴 글을 읽어보았다. 그 글이 인상 깊어 남겨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녀가 항상 가슴에 품었던 범죄에 희생된 자들에 대한 관심, 사회적 정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할머니의 걸작들이 갖고 있는 마법의 비밀은 바로 작품 속에 그 시대의 유쾌한 오락과 범죄의 사악함에 대한 자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은 영국 추리소설의 대가 애거서 크리스티가 1934년에 발표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1974년에 시드니 루맥 감독이 영화화하였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앤드 정동훈. 영화는 1930년에 살해된 것으로 밝혀진 데이지 암스트롱의 납치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작된다. 세계적인 명탐정 에르큘 푸아로 엘버트 피니는 영국 런던으로 급히 와달라는 전보를 받고 의사 콘스탄틴 조지 쿨러리스과 함께 이스탄불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오리엔트 특급 열차에 오른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뮤얼 에드워드 레친리처드 위드마크의 푸아로를 찾아온다. 그는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니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지만 푸아로는 거절한다.
그날 밤 디나르 알프스 과거 유고슬로비아를 통과하던 열차는 폭설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레칫은 칼에 찔린 시체로 발견된다. 푸아로는 친구인 철도 회사 임원 부쿠마틴 볼섬의 부탁으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수사를 맡기로 한다. 열차 칸 안에는 12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들을 모두 용의선상에 올리고 조사하기 시작한다. 우선 콘스탄틴이 레칫의 사망 시각을 규명한다.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푸아로는 승객들을 한 명씩 신문함으로써 레칫과 범인의 정체를 밝혀낸다. 칼에 12번 찔려 살해당한 레칫의 본명은 란프랑코 카세티로 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데이지 암스트롱 유괴 살해 사건의 범인이었다. 데이지가 유괴되어 살해당하자 어머니 소니아와 아버지 암스트롱 대령이 죽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승객들은 이 유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승객들의 정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드워드 헨리 마스터맨 존 길거드 암스트롱 집안의 집사, 암스트롱 대령의 군대 시절 당번병 출신. 안토니오 포스카렐리 데니스 퀼리 스트롱 집안의 운전기사. 헥터 윌라드 맥퀸앤서니 퍼컨즈 소니아의 오랜 친구이자 데이지의 유괴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의 아들로 레칫의 비서. 힐데가르데 슈미트 레이첼 로버츠 암스트롱 집안의 요리사. 그레타 올슨 잉그리드 버그먼 암스트롱 집안의 간호사. 메리 허미온 더벤햄 바네사 레드그레이브 소니아의 비서 겸 부인 여동생의 가정교사. 캐롤라인 마사 허바드로런 버콜 소니아의 어머니, 즉 데이지의 외할머니. 안드레니 엘레나 마리아 백작 부인 제클린 비셋 데이지의 이모. 안드레니 루돌프 백작 마이클 요크 데이지의 이모부. 나탈리아 드라고미로프 공작 부인 웬디 힐러 허바드 부인의 오랜 친구이자 소니아의 대모. 존 아르버스넛 대령 쇼 코너리 전쟁터에서 암스트롱 대령 덕분에 목숨을 건진 대령의 친구. 사이러스 비베드맨 하드맨 콜린 블레이클리 암스트롱 집안의 하녀 쉬잔느와 약혼한 사이. 쉬잔느는 누명을 쓰고 범인으로 몰리자 투신 자살한다. 나중에 결백하다고 밝혀졌다. 피에르 폴 미셸장 피에르 카셀 쉬잔느의 아버지, 현재 열차 차장. 레칫을 살해한 범인은 승객 11명의 차장 1명으로 12명이다. 승객 중에서 안드레니 백작 부인은 자신도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안드레니 백작이 말려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알리바이 조작에는 가담했으니 공범이다. 따라서 범인은 12명, 정확히 말해 13명이 범인이었다. 범행은 허바드 부인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린다 아덴이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셰익스피어 연극 전문 명배우였으며 모든 계획과 승객들의 연기 지도는 그녀가 맡았다. 그녀는 푸아로에게 사회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우리는 다만 그 판결을 집행했을 뿐이에요. 공개하실 뜻이 있다면 나 혼자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해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부탁한다. 악당 레칫을 한 명씩 직접 칼로 살해하는 분노의 순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내 딸과 손녀를 위해. 허바드, 훌륭한 군인이자 친구 암스트롱 대령에게. 아르버스넛, 나를 잘 대해주신 암스트롱 부인께. 더벤햄, 나의 데이지를 위해. 하느님 용서하세요 올슨, 내 언니와 조카를 위해 안드레니 백작 부인, 내 아내에게 슬픔을 준 카세티. 안드레니 백작, 악당. 포스카렐리, 돼지. 슈미트, 데모가 딸에게. 드라고미로프 공작 부인, 어머니를 위해 헥터가. 맥퀸, 주인을 위해. 마스터맨, 사랑하는 폴레트에게. 하드맨, 나의 폴레트, 시니어, 제 딸을 쉬게 해주소서 미셸.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뒤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국제 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강력 범죄들이 잇따르면서 미뤄뒀던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2022년 7월, 2008년 도쿄 도심에서 행인 7명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기결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세상이 너무나 험악해져서 그런지 흉악한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다. 연쇄살인범, 보험금을 위해 엄마와 친오빠도 실명시키고 남편을 살해한 여인, 아내를 성매매에 이용하는 남편, 딸, 친구까지 유인하여 폭행.
살해한 남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소녀,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358조각으로 훼손한 남자 시내. 지하철 한복판에서 흉기난동을 부린 남자 등을 보면 과연 그들을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 영화에서 푸아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부크에게 외부인의 소행이라고 경찰에게 증언하자고 합의한다. 영화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루어진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인들이 선량한 사람들이며 피해자가 악당이라는 점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다. 이미 인간이 아닌 살인자에 대한 살인은 정의의 심판이라 할 수 있을까?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엔드 청계. 고등학생 땐가 한때 애거서 크리스티 작품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다. 근처 도서관의 해문 출판사에서 나온 전집 세트를 주로 빌려봤는데 전질이 80권에 육박했다. 드문드문 중간에 분실된 책도 덜어 있었던 모양이지만 그래도 60권을 한참 웃도는 양이 비치되어 있었다. 서가 한 칸을 쭉 같은 세트의 책이 줄지어져 놓여 있는 걸 보고 한 사람이 이걸 다 썼다고? 어마어마한 분량에 깜짝 놀라게 된다. 분량이 너무 많아 완독도 어려웠던 작품들을 누군가가 평생을 걸쳐 고안해낸 것이다. 대단하기 그지없다. 애거서 크리스티 여사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을 꼽자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비뚤어진 집, 에크로이드 살인사건 등이 있는데 그중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특히 잠 안 오는 밤에 졸려보겠다고 소설을 읽기 시작했는데 지나치게 오싹해서 잠을 못 잘 정도의 책이었다. 에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를 처음 읽었을 때를 뒤이어 두 번째 공포였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갇힌 10명의 사람들과 집안에 있던 10개의 인디언 인형. 인디언 인형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사람도 한 명씩 사라지는 내용인데 어느 정도까지 계속 범인을 알 수 없어 심장을 죄이는 공포가 있었다. 오늘 본 영화의 원작인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도 크리스티의 손꼽는 대표작 중 하나다. 그래서인지 나도 크리스티붐 초반에 해치웠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걸 풀어낸 에르큘 포아로의 천재성에 탐복했던 것 같다. 내 머리로 따라갈 수 없는 포아로의 관찰력, 추리력과 논리 전개. 사설이 길었다. 그래서 한번 읽었던 책인 터라 반가운 마음으로 애거서 크리스티 원작인 영화를 골라 설날 밤에 보게 된 것인데 영화를 보게 된 소감이 책을 읽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나이가 들어서이기도 하고 영상 매체로 봐서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인물이 입체적으로 전달되어서 그런 것도 있다. 조금 더 감정적으로 몰입되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트릭을 어떻게 풀었냐보다 범인들에게 어디까지 죄를 물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보게 되는 영화였다. 스포일러를 하자면 러시아를 거쳐 영국까지 가는 오리엔트 특급 열차. 1등석에 몸을 실은 승객들과 에르큘 포아로. 기차를 타고 가던 도중 폭설로 인해 기차는 멈추고 그 와중에 한 승객이 갑자기 12번의 자상을 입은 채로 사망한다. 에르큘 포아로는 범인을 찾기 위해 1등석 칸의 모든 승객들을 탐문하는데 이상하다. 승객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래는 결말 부분인데 일단 죽은 승객은 카세티라고 하는 전과자였다. 암스트롱 가의 어린 아기를 납치해 돈을 뜯어내고 아이는 살해하였던 사람으로 그로 인해 임산부였던 아이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조산으로 뱃속의 아이와 엄마 모두 사망. 아버지는 슬픔을 못 이겨 자살. 또한 용의자로 지목받은 사람 또한 자살했는데 진범은 잡히지도 않은 채 사업가로 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 1등석 칸에 몸을 실은 모든 승객들은 다 이 암스트롱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죽은 아이의 외할머니, 아이의 이모, 아이를 돌봤던 간호사,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은 후배, 용의자로 주목받은 사람을 사랑했던 남자 등 카세티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카세티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사건을 모의한 것. 포아로는 범인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며 나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으니 내 입을 막으려면 자신을 쏘라고 말하고 총을 건넨다. 범인 중 한 명이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이니 자신이 안고 가겠다며 총으로 자살하려는데 총에선 단지 딸깍하는 소리뿐이다. 탄환이 없는 총이었다. 포아로 선생님은 죽을 생각이 없으셨다. 마이너스. 그리고 포아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건의 진범을 밝히지 않고 묻어버린다.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건 기계적으로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게 옳은가 라는 생각이었다. 법알못인 내가 감히 한국의 법을 생각해 봤을 때 계획적인 살인은 고의성으로 인해 형량이 추가되고 카세티를 살인할 당시 모든 사람이 돌아가며 그를 찔렀기 때문에 모두 돌아가며 살인을 자행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각자에게 살인죄가 부과될 것 같은데 형량이 그리 가볍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고민되었던 지점은 이 부분이다. 카세티라는 한 사람이 한 명의 유아를 납치하고 살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건의 여파가 아이 어머니의 사고사, 아이 아버지의 자살, 애꿎은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자살로 이어졌는데 단순히 카세티가 한 사람만 죽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그는 하물며 그 한 사람을 죽인 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살아가던 중이었다. 게다가 승객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을 이겨내지 못한 상태였다. 한 사람이 10명이 넘는 사람의 삶과 영혼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킨 것인데 그 슬픔과 상처와 복수심으로 진범을 찾아 죽인 것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다. 물론 범인을 찾아내서 죽인 게 이들의 삶을 완벽히 치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범인을 찾아내서 경찰에 알리는 게 여러모로 옳고 이성적인 행위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것이다.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이 진범 하나를 못 밝히고 도주하게 뒀는데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된 것만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또한 범인들이 이전에 암스트롱 사건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살인을 할 인물들이었을까, 앞으로 살인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게 된다.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여김에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던 영화.